내 걱정하지 말고 어서 들어가. 아, 아버지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도 그건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이 지워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그 짐을 더 이상 짊어질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가장 잔인한 선택을 고민하게 되죠. 오늘 이야기는 어느 차가운 가을 아침 자신의 손가락을 나무로 착각한 한 노인과 그를 바라보던 아들의 떨리는 눈동자에서 시작됩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거실 한쪽 78세 강태식 어르신이 앉아 있습니다. 한때는 이 근방에서 알아주는 대목수였죠. 그가 만진 나무들은 사찰의 기둥이 되었고 누군가의 튼튼한 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손등엔 나무 껍질보다 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습니다. 태식은 낡은 대패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패질을 하려는 곳은 나무 판자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야윈 왼손 검지손가락입니다. 이 옹이가 왜 이렇게 안 깎이나? 진우야, 대패날 좀 갈아야겠다. 태식은 진심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손가락을 깎아야 할 나무옹이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진우가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우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대패를 뺐습니다. 태식은 아이처럼 눈을 깜빡이며 아들을 바라봅니다. 왔나? 진우야, 이 나무가 참 단단하다. 내 손처럼 따뜻해. 진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자신과 사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진우는 빼앗은 대패를 구석으로 던져버립니다. 손등에 맺힌 식은땀이 차갑습니다. 진우의 삶도 아버지 기억만큼이나 위태롭습니다. 48. 회사에서는 후배들에게 밀려 명예퇴직 명단에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집에서는 유학 간 딸아이의 학비가 모자란다는 아내의 타박이 매일 밤 이어지죠. 오늘도 어김없이 아내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어머님 기일 다가오는데 아버님 저대로 두실 거야? 나 더는 못 버텨. 진우는 답장을 하지 못합니다. 대신 식탁 위에 놓인 구기자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다 식어버린 차 맛이 꼭 제 인생처럼 씁쓸합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는 어느새 거실 구석에 앉아 진우의 구두를 닦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거 안 닦으셔도 돼요. 저 내일 운동화 신고 갈 거예요. 아니다. 가장은 신발이 깨끗해야 기가 안 죽는 법이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네. 태식의 손길은 정성스럽습니다. 치매는 기억을 앗아갔지만 아들을 향한 몸의 습관은 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미치도록 괴롭습니다. 저 정성스러운 손길이 조만간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건이 터진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진우가 잠시 잠든 사이 아버지가 사라진 겁니다. 빗속을 헤매던 진우는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 왜 오셨어요? 경찰의 물음에 태식은 젖은 옷을 입은 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멀리서 달려오는 진우를 보자마자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습니다. 우리 아들 왔다. 진우야, 내가 좋아하는 붕어빵 사러 갔는데 집이 없어졌더라. 다 나무로 변해서 사라졌어. 태식의 품 안에는 비에 젖어 떡이 된 붕어빵 봉투가 소중하게 안겨 있습니다. 진우는 화를 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일으켜 세웁니다. 주위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진우의 가슴을 송곳처럼 찌릅니다.
차에 올라탄 진우는 핸들을 꽉 잡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돋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갈까요? 이사가? 너랑 나랑 같이? 진우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아버지는 그저 이사 간다는 말에 들떠 창밖을 내다봅니다.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이지만 그는 엑셀을 거칠게 밟습니다. 이미 그의 머릿속엔 낮에 검색해 두었던 경기도 외곽 요양원에 주소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낼 준비를 마친 밤, 진우는 잠든 아버지의 방을 들여다봅니다. 아버지는 잠결에도 무언가를 꼭 쥐고 있습니다. 낡은 코트의 주머니입니다. 진우는 그것이 그저 노인들의 집착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몰랐습니다. 그 낡은 코트 주머니 속에 자신이 감히 상상도 못할 아버지의 마지막 전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아버지는 왜 짐 가방도 없이 그 낡은 코트만을 고집했을까요? 그리고 요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계속해서 만지작거리던 그 주머니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가장 잔인한 거짓말은 상대가 그 거짓말을 믿어주길 바랄 때가 아닙니다. 상대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 모르는 척 속아주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죠. 경기도 외곽으로 향하는 이른 아침의 국도. 차 안은 에어컨 바람보다 더 서늘한 정적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아들 진우는 아버지를 요양원이라는 이름의 낯선 종착역으로 데려가는 중입니다. 강태식 어르신은 오늘따라 유난히 정갈한 모습입니다. 10년도 더 된 낡은 양복을 꺼내 입고 삐뚤어진 넥타이를 몇 번이나 매만졌죠. 보통의 치매 환자라면 짐을 싸는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거부했을 텐데 아버지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눈치를 살피며 신발장 앞에 먼저 가 서 계셨죠. 운전대를 잡은 진우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백미러로 본 아버지는 창밖 풍경을 눈에 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마치 다시는 보지 못할 풍경을 마음속에 새겨넣는 사람처럼 말이죠. 아버지, 목 안 마르세요? 뒤에 물 있는데. 아니다. 괜찮다. 진우야, 저기 봐라. 저 산 밑에 저 집. 내가 32에 상량 올렸던 집이다. 아직도 튼튼하네. 아버지는 기억의 파편을 하나둘씩 꺼내놓습니다. 치매는 최근의 기억부터 갉아먹는다더니 정말인가 봅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방금 먹은 아침 메뉴는 잊었어도 30년 전 아들을 위해 지었던 집들의 위치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우는 그 소리가 듣기 괴롭습니다. 아버지가 기억을 쏟아낼수록 자신이 저지르는 일이 더 큰 죄악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결국 라디오 볼륨을 높입니다. 아버지의 추억을 소음으로 덮어버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태식은 아랑곳하지 않고 낡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찔러 넣은 채 무언가를 계속 만지작거립니다. 진우야, 차 좀 세워봐라. 저기 휴게소 가서 호두과자 좀 사자. 아버지, 우리 늦었어요. 예약 시간 맞춰야 해요. 금방이다. 내가 어릴 때 휴게소만 가면 호두과자 사달라고 그렇게 울었잖니. 아비가 돈이 없어서 한 봉지를 못 사주고 그게 참 마음이 걸려서 그래. 진우는 신경질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휴게소 주차장에 차가 거칠게 섭니다. 사실 진우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호두과자를 사고 싶은 게 아니라
아들과의 시간을 단 1분이라도 더 늘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진우는 차 안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며 아버지가 휴게소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무릎이 굽어버린 목수의 뒷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작고 초라했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같았던 아버지가 이제는 바람 한 점에도 쓰러질 것 같은 마른 잎사귀 같습니다. 한참 뒤 돌아온 태식의 손에는 따끈한 호두과자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태식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잔돈을 제대로 거슬러 받았는지 아니면 길을 잠시 잃었었는지 넋이 나간 표정입니다. 진우야, 여기 이거 먹어라. 식기 전에. 아버지, 대체 왜 그러세요? 길 잃으면 어쩌려고. 여길 혼자 가세요. 제가 바쁘다고 했잖아요. 진우의 날 선 목소리에 휴게소를 지나던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태식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곤 품 안에 호두과자 봉투를 더 꽉 껴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깜빡했다. 내가 이제 어른이라는 걸 아직 어린애인 줄 알고. 진우는 대답 대신 시동을 겁니다. 차 안에는 달콤한 호두과자 향기가 퍼지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습니다. 진우는 아버지가 건네는 호두과자를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사준 간식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차는 어느덧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듭니다. 저 멀리 늘 푸른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아버지는 이제 창밖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주머니 속에 그 무언가를 꺼내려다 다시 집어넣기를 반복합니다. 진우야, 다 왔나? 네, 다 왔어요. 그래, 공기가 참 좋구나. 나무 냄새도 나고, 여기서 일하면 대패질이 참 잘 되겠어.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왜 오늘 아침에 평소 입지도 않던 정장을 꺼내 주었는지, 아버지는 아들이 민망하지 않게, 아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스스로 속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차가 요양원 정문에 멈춰섭니다. 진우는 차마 내리지 못하고 핸들을 잡은 손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거친 손으로 진우의 손등을 덮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아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했어. 요양원 직원이 다가와 차 문을 엽니다.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진우가 따라 내리려 하자 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아들을 막아섭니다. 바쁜데 내리지 마라. 나 혼자 들어갈 수 있어. 태식은 요양원 계단을 오르다 멈춰서서 진우를 돌아봅니다. 그리곤 자신의 코트 주머니를 툭툭 칩니다.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간직하고 있다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진우는 그게 무엇인지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도망치듯 차를 돌려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100미러로 멀어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이제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진우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주머니를 툭툭 치며 지었던 그 알 수 없는 미소의 의미를, 그리고 그 주머니 속에 든 것이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양원 로비에 홀로 남겨진 태식 어르신. 그는 간호사가 다가오자 비로소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냅니다. 주변 사람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태식의 마지막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버려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버려질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따라 나서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별을 겪지만
부모를 요양원에 맡기고 돌아서는 뒷모습만큼 무겁고 비참한 이별은 없을 겁니다.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한 채 엑셀을 밟는 아들과 그런 아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하는 아버지. 오늘 그 두 사람의 갈등이 가장 아픈 정점에 다다릅니다. 요양원 로비는 소독약 냄새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합니다. 진우는 상담실 책상 앞에 앉아 입소 서류에 서명합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성명 강태식, 보호자 강진우. 그 몇 글자를 적는데 평생의 시간이 걸린 듯한 착각이 듭니다. 보호자님, 여기 서명 다 되셨고요. 이제 아버님 짐 옮기시고 인사 나누시면 됩니다. 박 간호사의 사무적인 말투가 진우의 가슴을 차갑게 긁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로비, 소파에 앉아 있는 아버지를 향해 다가갑니다. 태식은 여전히 그 낡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입구 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가볼게요. 여기 선생님들이 잘해주실 거예요. 자주 올게요. 진우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오겠다는 말은 자신을 달래기 위한 주문일 뿐이죠. 그때였습니다. 태식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진우의 옷소매를 꽉 붙잡습니다. 진우야, 잠깐만 있어봐라. 태식의 손아귀 힘이 의외로 강합니다. 진우는 당황합니다. 설마 이제야 안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시는 건가? 진우의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아버지, 저 회사 가야 해요. 이러시면 저 진짜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진우는 냉정하게 아버지 손을 뿌리칩니다. 아버지가 넘어질 뻔하며 중심을 잡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아릿하지만 여기서 흔들리면 끝이라는 생각에 진우는 서둘러 자동문을 향해 걷습니다. 그런데 태식이 등 뒤에서 절규하듯 소리칩니다. 주머니, 진우야, 주머니 조심해라. 그거 꼭 챙겨야 한다. 잃어버리면 안 돼. 주머니? 진우는 자신의 양복 주머니를 한번 훑어봅니다. 차키와 지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또 헛소리를 하신다고 생각하며 진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요양원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차에 올라탄 진우는 핸들에 머리를 박고 거친 숨을 내뱉습니다. 나쁜 놈, 진짜 나쁜 놈이다, 강진우. 스스로를 욕해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차를 돌려 다시 아버지를 모셔올 용기는 없습니다. 진우는 시동을 걸고 요양원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백미러를 봅니다. 요양원 통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유리창에 이마를 붙인 채 아들의 차가 사라지는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진우는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뭅니다. 비가 거세집니다. 진우는 고속도로에 진입해서야 겨우 숨을 고릅니다. 그런데 문득 아까 아버지가 소매를 붙잡고 외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주머니 조심해라. 그거 꼭 챙겨야 한다. 무언가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아버지가 소매를 잡았을 때 분명히 무언가 묵직한 것이 스쳤던 기억이 납니다. 진우는 갓길에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오른쪽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손끝에 닿는 건 차가운 가죽 지갑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비닐에 겹겹이 쌓여 있고 묵직하며 온기가 남아있는 뭉치였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뭉치를 꺼냅니다. 그것은 까만 비닐봉지로 여러 번 감싼 낡은 통장 한 권과 노란 고무줄로 묶인 빳빳한 수표 몇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뭉치 사이로
작은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집니다. 우리 아들, 요즘 많이 힘들지? 내 걱정은 말고 이거 보태 써라. 못난 아비라 미안하다. 글씨는 비뚤비뚤했습니다. 치매로 제 이름 석자도 가끔 잊어버리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돈을 전해주기 위해 얼마나 정신을 집중해서 썼을지 눈에 선합니다. 진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요양원에 오는 내내 코트 주머니를 만지작거렸던 건 버려지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가물거리는 와중에도 이 마지막 비상금을 아들의 주머니에 무사히 넣어줘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버티고 계셨던 겁니다. 진우는 통장을 펼쳐봅니다. 첫 페이지의 날짜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진우 대학 입학, 진우 결혼식 소액, 손주 돌잔치, 목수일로 굳은 살 박인 손으로 한 푼 두 푼 모은 아버지의 평생이 그곳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는 핸들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빗소리가 차창을 때리지만 진우의 울음소리는 그보다 더 컸습니다. 자신이 짐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들의 짐을 덜어주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었습니다. 그 시각 요양원 침상에 홀로 앉아있는 태식. 그는 텅 빈 코트 주머니를 매만지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미소 뒤에 진우가 아직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이 돈을 모으기 위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진우는 이 통 안의 눈물을 닦고 다시 아버지에게 달려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의 손을 마지막으로 자세히 본 게 언제입니까? 그 손마디가 왜 굵어졌는지, 손등의 흉터가 어떤 고생의 흔적인지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갓길에 차를 세운 채 오열하던 진우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통장에 첫 장을 넘기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겁다고 내던지려 했던 그 짐이 사실은 자신을 평생 지탱해온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 내역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갑니다. 잉크가 바랜 글씨들이 그의 가슴을 난도질합니다. 1998년 3월 2일 진우 대학 등록금, 2005년 10월 10일 우리 아들 결혼 보탬 500만 원. 내역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주 돌 반지, 진우 차 바꿀 때, 심지어 진우가 사업을 한답시고 집을 담보로 잡혔던 5년 전 아버지는 몰래 공사 현장을 전전하며 모은 돈 2천만 원을 익명으로 진우의 계좌에 넣었습니다. 당시 진우는 하늘이 도왔다며 기뻐했었죠. 그 하늘이 바로 허리가 굽어 대패질조차 힘들었던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내 걱정하지 말고 어서 들어가. 아, 아버지 사랑합니다. 통장 마지막 줄에는 불과 일주일 전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진우 힘내라. 그 옆에는 숫자 3천만 원이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치매 판정을 받고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들었던 노인이 죽기 전 마지막 남은 집 보증금까지 빼서 아들의 주머니에 찔러 넣어준 겁니다. 아버지, 이 바보 같은 영감탱이야. 왜 그랬어, 왜? 진우는 핸들에 이마를 찌우며 통곡합니다. 명태 압박에 자녀 교육비에 세상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줄 알았던 자신이 너무나 가증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스스로 요양원행을 택했고 그 길에서도 아들의 빈 주머니를 걱정하며 제 살점을 떼어준 겁니다. 그때 진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요양원 박 간호사입니다. 보호자님, 지금 바로 돌아오셔야겠어요.
강태식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죄책감이 공포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진우는 미친 듯이 차를 돌립니다. 빗길을 가로지르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눈물을 훔치며 엑셀을 밟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 아직 미안하다는 말도 못했단 말이야. 진우가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태식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 간호사가 진우에게 다가와 작은 보따리를 건넵니다. 어르신이 쓰러지기 직전까지 이 코트를 손에서 안 놓으셨어요. 아들 주머니에 돈 잘 넣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정신이 없으신 와중에도 아드님 사고 날까봐 걱정만 하셨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침상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제대로 잡아봅니다. 대패질과 톱질로 마디마디가 뒤틀리고 굳은 살이 박인 거칠고 딱딱한 손. 하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했던 손입니다. 아버지, 나왔어. 진우 왔어. 나 이거 안 받을래. 아버지랑 같이 가서 이 돈으로 고기 사 먹고 좋은 집에서 같이 살자. 응? 그때였습니다. 기적처럼 태식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태식은 힘겹게 눈을 뜨더니 곁에서 우는 아들을 보고는 아주 희미하게 웃습니다. 그리곤 힘없는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진우야, 울지 마라. 내 주머니 이제 가벼워져서 참 좋다. 그 말은 용서였습니다. 아버지를 버리려 했던 아들을 향한 세상에서 가장 크고 넓은 용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주머니가 비워질 때야 비로소 행복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나서야 비로소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의 슬픈 운명처럼 말이죠. 진우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 거친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에게 그리 넉넉한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태식의 호흡이 다시 가빠지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이 급히 달려오고 진우는 차가운 복도로 밀려납니다. 과연 진우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통장 뒷면에 적힌 차마 붙이지 못한 진짜 마지막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문턱조차 넘어서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유통기한이 없는 감정이죠. 오늘 우리는 그 지독하고도 숭고한 사랑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넘기려 합니다. 진우는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얹고 안을 들여다봅니다.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아버지는 평생 만졌던 나무처럼 고요하게 누워 있습니다.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고령인데다 치매로 쇠약해진 몸이 갑작스러운 쇼크를 견디기 힘들 거라는 선고였죠. 진우는 아버지가 남긴 그 낡은 통장을 다시 꺼내듭니다. 아까는 차마 보지 못했던 통장의 맨 뒷면, 그곳엔 삐뚤삐뚤한 글씨 대신 아주 오래전 아버지가 정신이 맑았을 때 적어둔 것으로 보이는 짧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내 이름도 잊어버린 껍데기가 되어 있겠지. 기억이 하나둘 사라지는 게 무섭기도 하지만 신기하게도 내가 처음 걸음마 떼던 날의 기억만큼은 절대 지워지지 않더구나. 아들아, 나를 요양원에 보내게 되더라도 너무 죄책감 갖지 마라.
그건 내가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자유란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툭 통장 위로 떨어집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짐이 될 미래와 아들이 겪을 고통까지도요. 진우는 간호사의 허락을 얻어 아버지의 곁을 지킵니다. 아버지는 이제 눈조차 뜨지 못하지만 진우는 밤새 아버지의 손을 주물렀습니다. 평생 대패를 잡느라 굽어버린 손가락 마디마디를 펴주며 진우는 지난날의 오만을 회개했습니다. 아버지, 나 명퇴 안 당해. 아니, 당해도 상관없어. 나 아버지랑 같이 나무 깎으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기만 해줘. 그 진심이 닿았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기적처럼 태식의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정정하진 않지만 아들을 알아보고 희미하게 손을 잡아줄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진우는 그 길로 요양원 입소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외곽에 작고 낡은 마당 있는 집을 구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진우는 중소기업 부장이 아닌 초보 목수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나무를 만지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여전히 치매를 앓고 계시지만 아들과 함께 나무 냄새를 맡을 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평온한 표정입니다. 아버지, 이 옹이는 어떻게 깎아야 해요? 허, 옹이는 깎아내는 게 아니야. 잘 다듬어서 그 자체로 무늬를 만드는 거지. 사람 인생도 다 옹이가 있는 법이야. 진우는 이제 압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현실의 빚과 압박들이 사실은 인생이라는 나무에 박힌 옹이였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그 옹이를 깎아내려 하지 않고 평생을 바쳐 아름다운 무늬로 다듬어 주셨던 겁니다. 태식은 가끔 멍하니 앉아 자신의 코트 주머니를 만지작거립니다. 이제 그 주머니는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얼굴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껍데기만 남은 부모의 미소.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퇴근길에 혹은 잠들기 전에 부모님의 주머니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안에는 어쩌면 당신이 평생 갚아도 모자랄 눈물과 땀방울이 꼬깃꼬깃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언제나 뒤늦게 도착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부모님은 그 늦은 사랑마저도 환한 미소로 기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 거친 손을 한번 꼭 잡아드리는 건 어떨까요?